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유보한 북한의 행보가 수상합니다.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파괴 전략인 이른바 4D 작전 계획을 공식으로 천명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김정은의 고사로켓 사격훈련 참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행보에 숨은 의도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차 박사님, 이게 조선중앙방송에서 3일에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서부전선, 여기에 반항공 부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이 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그러니까 고사로켓 사격 훈련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고사로켓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현재 추정하고 있기에는 대공무기, 그러니까 지대공무기로 이제 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그 로켓인데 뭐 고사포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고사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일정한 이 각도들이 보통은 이 로켓 같은 거는 일정한 포물선을 그리는 각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사라는 건 거의 수직으로도 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두 가지가 지금 고사 로켓이라는 측면에서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고사포를 연상을 하면 대공무기로만 생각을 하기 쉽겠는데요. 고사포는 일반적으로 급할 때는 직사화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사 로켓을 개발을 해놓으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같이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단거리지만 직사 공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2년 전부터 북한 내에서 이른바 김정은을 표현하는 게 천출명장이라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굉장히 천출명장이고 포병 전술의 귀재이기 때문에 노동미사일과 같은 단중거리 미사일들을 고각 발사한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는 거는요, 이거는 대공용은 아닙니다. 근데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가 상대적으로 이 거리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 밖에 이미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노동미사일 같은 것을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면의 일부의 암시고요. 또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는 물론 떨어지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요격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함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고사포들이 있는데 이 고사 로켓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개발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좀 다양한 함축성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차 박사님께서 고사 로켓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정은이 서부전선에 부대를 가서 이 사격 훈련을 참관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3일날 보도가 된 건데 대개 북한의 서부전선 근처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이 서쪽에 있는 게 북한 사군단이에요. 우리가 북한 쪽의 항구, 대표적인 인접한 항구 해주를 얘기하거든요. 해주에 사군단 사령부가 있고요. 해군 쪽으로는 서해함대 사령부가 여기 있고 해주 뒤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의 잠수함 기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파고시고요. 완전히 서부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약간 중부 쪽으로 이동하면 이 황해북도 평산 쪽, 우리의 연천 위쪽이에요. 여기 이제 2군단 사령부가 있는데 이 2군단 사령부가 올 8월에 바로 이 목함 지뢰 도발을 일으킨 부대라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열수 교수님, 지난 2일날,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안보협의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4D 작전 계획. 이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계획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한 거거든요. 김정은이 이 서부전선의 부대에 가서 이 사격훈련 참관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시점이 참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4D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이게 아마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4D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디텍트 한다는 거 D가 하나 들어 있고요. 이제 탐지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디스럽트 한다라고 하는 건데 교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스트로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징후가 있으면 그걸 탐지하고 교란시켜서 우리가 가서 디스트로이 파괴시키겠다는 게 3D예요.
여기서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사일이 그걸 뚫고서 한국으로 날아올 경우에 디펜드 방어하겠다. 이게 이제 4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응하면 너무 늦으니까 선제 타격 개념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으면 미리 가서 우리가 타격을 하고 그래도 거기서 생존해서 우리 한국으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4D라고 볼 수 킬체인하고는 있는데요.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2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년 전에도 10월 달에 SCM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9월 달에요. 10월 달입니다. 미안합니다. 10월 1일 날 우리 한국에서 했는데요. 그때 했을 때 무슨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냐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협 단계, 또 사용할 단계, 그리고 실제로 사용 단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전략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4D는 이것을 작전 계획으로 훨씬 구체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 미국하고 같이 4D 개념을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미사일 쏘겠다고 하니까 북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대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날 그걸 발표를 하니까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 고사 로켓 발사 장면에 간 것은 며칠 날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며칠이라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묘하게 딱 하루 차이로 맞아질 수도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가려면은 그 전에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화면을 내보낸 근본적인 목적, 그것은 한국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화면을 내보냈다고 그 의도를 봐야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실제적인 대응책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 4D 작전. 이게 박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북한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킬체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주로 우리 쪽의 대응에,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의 수단에 이제 그 의미가 있다면 지금은 아주 탐지부터 방어까지 입체적인 면에서의 공수의 완벽성을 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진일보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4D라는 것 자체가 탐지가 얼마만큼 빨리 돼서 탐지 이후에 방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4D 방어 체제를 가지고 아마 북한 핵을 만약에 탑재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 이 완벽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재래 탄두를 장착한, 특히 화생 탄두를 장착할 경우에는요, 이게 디텍트에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디펜드까지 완벽한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으려면요, 사전 탐지가 빨리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예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 두 번째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재래. 이거는 아직 이제 핵화는 핵무기화는 안 돼 있지만 이걸로 하게 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탐지 이후에 대응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각 발사도 상당히 예외적인 그 경우기 때문에 이 궤적의 탐지라든가 대응에 완전히 완벽하게 될 수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북한 전술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맞춤형 억지 전략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대응책 중에서는 가장 좀 그렇죠. 가장 진일보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 매체에서는 이 4D 작전 계획이 발표되니까 당연히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북침 도발, 그러니까 남한으로서의 북침 도발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산상봉까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 보면은 좀 순조롭게 그래도 진행이 잘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이게 좀 남북 관계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됩니다.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안 갈 걸로 보고요. 우선 지금 고사 로켓이 우리가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방어용이 되겠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주어하고 목적어가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이 고사 로켓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방영을 한 거거든요. 북한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고사 로켓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니까 맞출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 순항 미사일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거의 뭐 항공기 수준으로 가니까 마하로 따지면 한 1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되니까 그것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탄도 로켓 여기에 대해서는 현무 이제 500km 가고 800km 나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고사 로켓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라고 봐야죠.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 로켓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팩서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력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그 우리의 탄도 로켓에 대해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지금 굉장히 경색시키거나 그럴 것 같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예. 전체적인 국면 자체가 화해 국면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D 작전 계획까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아니죠. 여태껏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당연히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저는 될 것으로 봐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북한의 대응,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례와 비슷한 수순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격 훈련을 참관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 다종형 고사 로켓 네.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왜 지난번에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전후에서 어떤 식으로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잠깐 유보가 된 거지만 사실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우리 다시 도발할 수 있다. 언제든 다시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북한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대화 국면하고 대화 국면이 있다 그래서 쭉 그 대화 국면 속에서 도발을 자제한 것도 아니었고요. 네. 또 도발을 하고 나서도 천연덕스럽게 대화를 주장을 해온 게 북한이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태세 면에서는 자기 길을 분명히 계속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종형 고사 로켓. 네. 이 앞에 고사 로켓 앞에 다종이 또 붙었다는 이건 거예요. 뭔가요? 다종형? 결과적으로 다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결국 대공용으로만 지금 이 로켓을 개발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보다 다양한 쓰임새로 쓸 수 있는 버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이 로켓 발사 또는 이제 미사일 이 개발의 궤적들을 보면요. 그런 다종형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 10월 10일 날 노동광 창건 기념일 때 보였던 KN-08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게 ICBM과 IRBM 중거리 미사일이죠. 요 틈새에 위치하는 제한 사거리 ICBM으로 지금 해외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아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대공용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른 직사화기 비슷하게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탄도미사일의 고각 발사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암시는 한 건데 이게 당장 아마 실전 배치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북한의 동향들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하나 좀 심상치 않은 동향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이 연평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무인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 징후가 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이걸 예의주시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 섬 이름이 아리도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라는 걸까요? 연평도하고 우리 그 북한 지역의 본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섬들이 있습니다.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122mm 소위 말하는 그 다련장포죠. 다련장포를 배치한 갈도가 있고요. 또 김정은이가 방문했던 그 섬들도 거기 한 2개 있습니다. 그 섬들이 예를 들어서 무도인가요?
장제도 하고 여기가 이 섬들이 이제 뭐 거의 한 7, 8km 떨어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관측용으로 이걸 뭘 좀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갈도에서 뭐 네, 만드는 것이 맞아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뒤에 하는 것은 조금 뭐 관측용으로 하는데 조금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갈도라는 지난번에 이게 나온 사실 기사거든요. 갈도에다가 그 여기도 역시 무인도인데 방사포 진지 구축 그리고 122mm 방사포 배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금 전에 아리도 이야기도 했지만 그 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공사의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무인도에다가 군사 진지를 만들고 있는 징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지금 그게 방사포가 됐던 네. 아니 공격용 무기라면은요. 결국 북한도 사거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보긴 보겠지만 보복 타격을 당할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공사 흔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기초 공사가 깊지 않고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공격 무기를 갖다 놓기보다는 단순 관측 진지 또는 이제 그 이 서해에서 조업권을 얻어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선박에 대한 감시용 다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 내에서 이렇게 그 이 NLL에 연해서 이 기어지는 군사 기지들 자체는 평시에는 큰 효과를 오히려 못 가진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측의 대응 타격 그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나 이게 일종의 그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시가 될 때는 결과적으로 서해 지역에도 지금보다 훨씬 큰 함대 규모가 밀집 대응으로 있게 되거든요. 이때는 결국은 이 정확성보다는요. 어느 정도 무기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아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것, 해주 상륙작전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미리 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깔아놓는 의미, 관측용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하는 부분이 강한가 봐요. 어떤 무기나 어떤 기지는요. 단일 목적으로 지어진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임기응변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시간을 잠깐 좀 돌려서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로 가보겠습니다. 70주년이었는데 중국에서 당설 5위 류인산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회동을 했는데 북한 매체에서 이 김정은과 류인산이 회동하는 장면을 당연히 찍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찍었다고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못 찍어서 이 사진을 중국에서 북한에 급하게 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급작스럽게 만나게 된 만남이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추론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유인산이가 그날 저녁에 늦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자가 배석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워낙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동선 자체가 뭐 특급 비밀이잖아요. 이건 뭐 알려지는 순간 다 죽으니까요. 근데 언론들은 알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전혀 비밀이라고 해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무 늦게 오니까 원래 오늘 뭐 계획이 없는 데다가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이 뭐 10월 10일 지나서 11일이나 12일 날 뭐 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 자체가 공개가 안 되고 알려주지 않아서 뒤늦게 뭐 헐레벌떡 와봤자 벌써 이제 상황은 끝났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북한은 그전에도 중국하고 이게 회담하고 그럴 때 안 알려준대요. 언제 회담한다라고 시간을. 아니 기자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정동영 옛날에 우리의 그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 올라가서도 계속 대기했잖아요. 언제 하자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못 만나고 오기도 하고 만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최고 지도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폐쇄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뭐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급하게 좀 만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무게가 쏠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김정은의 그동안 이제 꾸준히 얘기 나오는 게 김정은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스타일이 굉장히 좀 즉흥적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의 당서열 5위를 모시고 회동을 하는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결례의 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 자체도 중국 쪽에서 좀 늦었다라는 것도 활용을 했을 거고요. 지금 그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얘기됐듯이 김정은 정책 결정의 즉흥성 네. 이런 걸 얘기해주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요. 문제는 신화통신은 배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화통신 받아라 썼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알았을까요? 기자를 미처 카메라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찍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요.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중 관계가 거의 대등하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인산 정도.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의 네네. 수령이거든요. 젊은 수령이고 최고 지도자고. 네. 그러니까 유인산 정도 오는데 뭐 굳이 거기서 헐레벌떡 물론 이제 같이 이용을 했겠죠. 그 준비되지 않은 사진 기자까지 불러가지고 찍느니 어차피 찍으러 중국 측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찍어서 받아도 된다. 아마 이런 쪽에 약간의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기싸움의 의도도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은 조금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윤산이하고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뭐 4-50명 같이 왔잖아요. 네. 그 비행기 오는데 거기 기자들 같이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연결이 돼서 가는데 여기는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차 박사님처럼 저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조금 많이 나가신 게 두 가지 해석이 아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다소 연출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니 서로 간의 그러면 스탑이 좀 본인 스스로가 못 찍었으면 그걸 왜 빌려서 거기다 다시 내보내요. 끝까지 사진 그러면 안 실어야죠. 어쨌든 뭐 중국에서 받아서 내보냈다. 이 부분은 그럼에도 저희가,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유인산이하고 회담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인민들한테도 그렇죠. 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북한 쪽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이건 뭐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해석의 자리에서 차이니까. 결론을 낼 수 없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짧게 좀 질문 드려볼 텐데 김정은의 방중 뭐 내년 한 상반기쯤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5월달에 노동당 대회 제7차 노동당 대회 하는 건 이미 공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동당 대회 하기 전에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대화 분위기 또는 화해 국면 이것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북한과 국제 사이에서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박사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7차 당대회죠. 내년에 시작되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방중 시기 그리고 현재 그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추가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언제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사일 국면도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하고 김정은의 이 방문 시기는 정확히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김정은이 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 중에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성만 가지고 이 즉흥성만 얘기하면 영원히 북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연들을 항상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과적으로 수령이란 말이에요. 젊은 수령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족적을 남기려고 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기자가 못 따라왔다는 건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열수 교수 그리고 차두현 개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